저 여자가 살아있다고? 정혜욱의 입에서 한 줄기 숨이 새어나왔다. 그는 말끝을 삼키며 시야를 꽉 채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오른쪽 어깨 위로 떨어지는 머리카락, 검은 코트, 그리고 그 뒤에 선 3명의 작은 아이들. 5해 동안 사진과 기억으로만 붙들고 있던 얼굴이 그곳에 있었다. 영상 시작 전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을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1월의 찬 바람은 낮은 언덕을 따라 묘지의 흙냄새를 끌어올리고 있었다. 정혜욱은 천천히, 그러나 한 걸음도 편하게 딛지 못한 채 묘비들 사이를 지나갔다. 검은 코트를 여미는 손이 굳어 있었고 마른 입 위로 발끝이 닿을 때마다 뭉근한 소리가 났다. 해마다 잊지 않고 오던 아들 기일이었지만 올해는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더욱 무거웠다. 묘역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그의 시선이 흔들렸다. 같은 베이지 코트를 입은 새 아이가 아들 민호의 묘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흰 국화를 들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작은 뒷모습이 한 줄로 늘어서 있는 광경은 이상할 만큼 질서가 있었다. 해욱의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고개를 드는 순간 그는 숨조차 쉬지 못했다. 새 아이의 눈매가, 얼굴 윤곽이, 입술의 경계선이 모두 민호의 어릴 적 모습과 똑같았다. 말도 안 되는 목소리가 그의 목구멍에서 갈라졌다. 그때 아이들 뒤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다. 검은 코트, 야위었지만 선명한 얼굴선, 그리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그 눈동자. 서윤이었다. 사고로 죽었다고 장례까지 치렀던 며느리였다. 윤희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인사했으니까 가자. 바람이 스칠 때마다 아이들의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그녀의 코트 자락도 천천히 흔들렸다. 멀어지는 그녀의 걸음걸이는 예전과 정확히 같았다. 해욱은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발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멀어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윤희는 아이들 셋을 데리고 묘역 끝 갈림길로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여기에 없었던 사람들처럼 한 줄기 그림자만 남기고 해욱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발밑에 낙엽 소리조차 멀어지는 듯했다. 저걸 그냥 두라고? 해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비서성진은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다. 그가 보는 화면에는 윤희의 뒷모습만 잡힌 묘지 CCTV 영상 몇 초가 재생되고 있었다. 오후의 회사 회장실은 창가로 겨울빛이 들어와 가늘게 길어지고 있었다. 해욱은 책상에 놓인 사진 한 장을 천천히 집어들었다. 아들 민호가 입던 군복, 군의관 시절의 흔적이 담긴 사진이었다. 사진 속 민호의 미소를 보자 해욱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회장님, 이겁니다. 성진이 낡은 봉투를 내밀었다. 5년 전 사고 당시의 병원 기록이 담긴 봉투였다. 해욱은 조심스레 기록들을 펼쳤다. 처음 보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자꾸만 문장의 틈이 눈에 걸렸다. 시신 상태 심각 DNA 검사로 확정. 그는 그 문장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이게 너무 빨라. 그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성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DNA 확인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래. 더군다나 검사기관이 어디였지? 최도연 부사장 쪽에서 관리하던 연구소였습니다. 해욱의 눈매가 날카롭게 변했다. 책상 위 작은 스탠드 등의 불빛이 그의 얼굴선 위에 강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최도연, 해욱의 첫째 사위.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내를 드러낸 적 없는 인물. 민호가 죽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대립했던 사람이었다. 민호가 뭐라고 했더라? 해욱은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사고 닷새 전 민호는 해욱의 방에 들어와 이렇게 말했었다. 아버지, 회사 자금 흐름이 이상해요. 서류가 조작된 것 같습니다. 장부와 실물이 다릅니다. 누군가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그 일을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해욱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벼락처럼 하나의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윤희가 살아있다면 왜 모습을 감춘 것인가? 왜 아이들과 함께 사라진 것인가?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성진아, 네, 회장님. 윤희 흔적 어디에든 남아있는지 찾아봐라. 예. 그리고 그 아이들. 새 아이. 네. 민호가 쌍둥이든 아니든. 해욱의 목 깊숙한 곳에서 목소리가 흔들렸다. 내 손주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겠다. 성진은 고개를 깊게 숙였다. 회장실 안 공기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문을 절대 열지 마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두 눈은 현관문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바깥에서 들리는 발소리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도시 외곽의 낡은 5층짜리 아파트. 계단의 오래된 형광등은 간신히 빛을 유지하며 미세하게 깜빡였다. 복도 바닥은 얼어붙은 먼지가 얇게 깔려 있고 문틈 사이로 찬 공기가 흘러들었다. 402호 문 앞에서 윤희는 아이들의 옷깃을 고르고 있었다. 새 아이는 집 안쪽에서 나란히 앉아 크레파스로 종이를 칠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 쪽으로 새어나갔다. 윤희는 불안한 듯 창문으로 시선을 옮겼다. 아파트 앞 골목에 정차된 검은색 밴. 현관 불빛 아래서 번들거리는 차량의 표면이 왠지 모르게 불길했다. 아까부터 있네. 윤희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때 계단에서 남자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거친 목소리였다. 윤희의 손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재빨리 아이들을 부르며 말했다. 한별아, 하늘아, 세라야. 안방으로 들어가. 아이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윤희 목소리의 떨림을 느끼고 말없이 방으로 향했다. 현관문 아래로 그림자가 비쳤다. 남자 셋이 서 있는 모양이었다. 문고리가 천천히 흔들렸다. 있네. 안에. 낯선 목소리가 울렸다. 윤희의 숨이 크게 들썩였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복도 반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정혜욱이었다. 그의 얼굴에 붙은 표정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다. 숨이 가쁘게 차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코트를 들고 있었다. 뒤에는 2명의 경호원이 따라오고 있었다. 경호원들은 상황을 보자마자 빠르게 움직였다. 복도 양쪽에서 접근해 남자 셋을 제압했고 좁은 복도는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윤희는 현관에서 멀찍이 떨어진 채 벽에 기대고 있었다. 숨이 거칠게 들고 났다. 해욱은 그녀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윤희의 손등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해욱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윤희는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성진의 말은 목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흘러나왔다. 해욱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밤이 깊어지자 회장실의 불빛만이 외롭게 남아 있었다. 창문 너머에서는 서울 도심의 불빛이 촘촘히 빛나고 회장실 안은 정적이 깔렸다. 해욱은 회의실 테이블에 놓인 자료들을 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성진이 가져온 USB 속 화면에는 민호가 적어둔 메모 파일이 전부 저장되어 있었다.
자금 누락, 내부 인물, 의료 기록 조작 의심. 간단한 단어만 나열되어 있어도 그 의미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성진이 조심스레 말했다. 회장님, 민호 씨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자료입니다. 그래. 그리고 이 병원 기록 보십시오. 성진은 윤희의 사망진단서 복사본을 내밀었다. 서류 하단에는 선명한 서명 하나가 있었다. 최도연. 해욱의 눈이 서류 위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민호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고, 윤희의 갑작스러운 사망 판정, 아이들과 함께 사라진 윤희의 행적. 모든 퍼즐 조각이 천천히 맞춰지고 있었다. 해욱은 의자를 밀어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잡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평온했다. 그러나 그가 서 있는 이 방의 공기는 무겁게 찢어지고 있었다. 성진아. 예, 회장님. 이 일은 오늘부터 내가 직접 한다. 성진은 고개를 깊게 숙였다. 해욱의 얼굴은 단단해져 있었다. 숨겨진 진실이 더 이상 묻혀 있지 않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되찾아야 했다. 아들도 손주도 며느리도, 그리고 5년 전 잃어버린 가족의 모든 시간을. 그 여자가 살아있다면 누가 죽었단 말입니까? 정혜욱은 말끝을 삼키지 못한 채 성진 비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목이 잠겨 있었고 손끝은 서류를 쥔 채 미세하게 떨렸다. 회의실 안의 정적은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무거웠다. 해욱은 천천히 회의실 테이블에 앉았다. 창밖은 회색빛 하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서울 도심의 불빛이 하나둘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 민호의 사진을 테이블 한편에 올려놓았다. 젊고 환하게 웃던 얼굴, 흰 가운을 입던 군의관 시절의 사진. 그 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안쪽이 단단히 쪼여오는 듯했다. 회장님, 성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윤희 씨의 행적을 조금 찾았습니다. 해욱은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어디서? 경기도 외곽입니다. 가명으로 전입했고 아이들은 모두 여자아이 셋입니다. 셋. 해욱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눌렀다. 성진은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경기도 외곽의 초등학교 인근, 작은 병원 진료 기록, 임대차 계약서. 이 모든 건 윤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조각들이었다. 5년 동안 혼자 셋을 키웠단 말이야. 네. 어디에도 도움 요청한 기록이 없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지? 성진은 말을 아꼈다. 그 이유는 이미 서로 알고 있었다. 선우가의 압박, 사고의 진실, 그리고 누군가의 위협. 모두 윤희가 도망칠 이유였다. 해욱은 문득 사고 전날의 민호를 떠올렸다. 그날 민호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아버지, 회사 안에 이상한 자금 흐름이 있습니다. 제가 틀린 게 아니라면 누군가 큰 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조심해 주십시오. 그것이 민호의 마지막 경고였다. 회장님, 성진이 작은 종이를 밀어보냈다. 차량 블랙박스 사진이었고 희미하게 찍힌 번호판이 보였다. 사고 당시 민호 씨 차량을 따라붙은 차량입니다. 누구 거지? 명의는 바꿔치기 됐습니다. 하지만 성진의 손끝이 사진 옆을 가리켰다. 최도연. 이름이 흐릿하게 적힌 회사 출입 기록이었다. 해욱의 손이 굳어졌다. 사위 최도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조용하고 온화해 보였던 태도, 뒤에서 은근히 회사를 흔들었던 습관, 민호와의 갈등. 민호가 그놈을 추적하고 있었나? 말이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해욱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지고 있었다. 세 자매의 얼굴이 떠올랐다. 민호의 눈매를 그대로 닮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5년 동안 무엇을 견디며 자라왔는지 생각하니 묵직한 분노가
가슴 아래에서 올라왔다. 성진아, 네. 오늘부터 내가 직접 나선다. 예. 그리고 이 일은 해욱은 천천히 손가락을 모아 쥐었다. 최도연에게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 회의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해욱의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마음속 어디선가 거칠고 뜨거운 결심이 자리 잡았다. 아들도 며느리도 새 이름 모를 손녀도 누군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었다. 애들아, 불 끄지 마. 엄마가 여기 있어. 윤희는 작은 스탠드 등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자매는 다닥다닥 붙어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다.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방 안에 긴장한 숨소리만 낮게 흘렀다. 402호 작은 거실은 오래된 전기난로에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낡은 커튼 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건물 자체가 오래된 듯 벽에서 미세하게 소리가 났다. 윤희는 아이들 옆에 앉아 담요를 덮어주었다. 첫째 한별은 무릎을 꼭 끌어안고 있었고 둘째 하늘은 윤희의 옆구리를 붙들고 있었다. 막내 세라는 작은 눈을 크게 뜨고 문 쪽을 바라보았다. 엄마, 아까 그 차 또 올까? 막내의 작은 목소리가 방 안으로 흘렀다. 윤희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니야. 엄마가 여기 있잖아. 윤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떨림이 숨겨지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을 바라봤다. 화면 위에는 미확인 발신으로 몇 번의 부재중 전화가 남아 있었다. 5년 동안 어둠 속에서만 살았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몰랐다. 남편 민호가 죽고 병원에서 눈을 뜬 날 그녀의 병실 문틈으로 보이던 낯선 남자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직감뿐이었다. 윤희는 천천히 창문으로 걸어갔다. 바깥의 어둠은 깊고 조용했다. 하지만 조용함은 늘 불안과 함께였다. 아파트 출입구 쪽에서 틈새로 비치는 헤드라이트의 빛이 잠시 흔들렸다. 윤희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녀는 커튼을 조심스럽게 여며 닫았다. 애들아, 엄마 잠깐 다녀올게. 세자매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어디가? 금방. 바로 옆이야. 윤희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입가가 떨렸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면서도 그녀는 계속 뒤를 돌아봤다. 문이 닫히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다. 멀리서 엘리베이터 모터 소리가 들렸다. 윤희는 긴 호흡을 들이켰다. 오늘 묘지에서 본 해옥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놀라서 굳어 있었고 그녀를 알아본 순간 눈이 흔들렸었다. 왜 나타난 거지? 윤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가 자신을 찾으면 괜찮은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위험이 닥칠까? 그때 5층 계단 쪽에서 누군가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소리. 윤희는 몸을 돌려 빠르게 집으로 향했다. 문을 잠근 다음에도 심장은 쉬지 않고 뛰었다. 아이들 3명이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얼굴들이 전부 불안으로 굳어 있었다. 윤희는 새 아이를 다 끌어안았다. 엄마 괜찮아. 말은 했지만 그 어떤 부분도 괜찮지 않았다. 창밖에서 또 한 번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다. 윤희는 아이들을 더 꽉 안았다. 살아있다, 그 여자가. 최도연은 천천히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눈동자에서 온기가 사라지고 냉랭한 기색만 남았다. 그의 방 안은 너무 조용해서 숨쉬는 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듯했다. 도연은 자신만의 비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해성건설 본사 26층,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빈 회의실을 개조한 공간. 한쪽 벽에는 모니터 여러 대가 켜져 있었고
차명계좌 흐름표가 선명히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댔다. 목 뒤쪽을 손으로 짚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뒤집혀 있었다. 사진을 뒤집자 민호와 그가 함께 서 있는 작은 회사 창립 행사 모습이 나왔다. 민호의 손에는 상패가 들려 있었고 도연은 옆에서 억지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다. 도연의 눈이 흔들렸다. 내가 다시 돌아올 줄이야. 그는 사진을 다시 뒤집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심부름꾼 겸 부하 직원의 번호였다. 예. 부사장님 찾아냈습니다. 뭘? 서윤이입니다. 경기도 외곽에 살아 있습니다. 도연의 손이 멈췄다. 잠시 아무 말 없이 벽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확실해? 예. 아이들도 있습니다. 셋입니다. 잠시 긴 침묵이 흘렀다. 도연은 너덜너덜한 서류 뭉치를 천천히 정리하며 말했다.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야겠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블라인드를 내렸다. 밤이 내려앉은 도심은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방 안은 더 어두워졌다. 책상 위 모니터에는 민호가 마지막으로 조사해놓은 파일 일부가 떠 있었다. 하나하나 읽으며 그는 짧게 웃었다. 내가 그렇게 날 파헤치더니 결국은 이 지경이군. 도연은 서류장 깊숙이 숨겨둔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병원 관계자에게 지급된 현금 내역이 있었다. 모두 민호의 사고 당일에 묶여 있었다. 도연은 손으로 이마를 가볍게 문질렀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였다. 저 여자가 살아있으면 모든 게 끝나. 그의 눈빛은 싸늘했고 목선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더없이 무거워지고 있었다. 회장님, 조심하십시오. 최도연 쪽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성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게 깔려 있었다. 해욱은 서류를 덮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창밖의 야경보다 방 안의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다. 해욱은 소파 쪽으로 걸어가면서 깊게 숨을 들이켰다. 머릿속에서는 세 자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묘지에서 그들이 작은 손으로 들고 있던 흰 국화꽃, 서로를 꼭 잡고 있던 모습. 도연이 얼마나 알고 있지? 해욱은 조용히 물었다. 성진은 태블릿을 내밀었다. 서윤희 씨가 살아있는 걸 이미 알아챈 것 같습니다. 그래. 그리고 회장님께서 경기도에 다녀오신 것도 감지했습니다. 해욱은 시선을 떨구었다. 자신이 움직이면 반드시 누군가 따라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가 옮기는 정보, 만나는 사람들, 이동 동선까지 전부 누군가의 귀에 들어갈 것이다. 성진이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다. 최도연 쪽에서 차량이 빠져나갔습니다. 번호판 바꿔치기 한 운전팀입니다. 해욱은 눈을 좁혔다. 목적지는 서윤희 씨 거주지 방향입니다. 해욱의 손이 단단해졌다. 그는 오래전 민호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아버지, 조심하십시오. 회사 안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때는 젊은 아들의 기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달랐다. 민호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해욱은 성진에게 짧고 단단히 말했다. 차 준비해라. 예. 우리가 먼저 가야 한다. 해욱은 빠르게 외투를 집어들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에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출입문을 나서기 전 그는 잠시 멈췄다. 아들의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았다. 민호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해욱은 천천히 말했다. 민호야, 아버지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제야 생겼다. 복도 불빛이 길게 뻗어 있었고 그의 그림자가 그 길 위를 덮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해욱은 주저없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시작이었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간. 그리고 한 사람의 분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회장님, 차량 2대가 서윤희 씨 거주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성진은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급하게 보고했다. 정혜욱은 그의 말을 듣자마자 외투를 움켜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빛은 이미 결연하게 굳어 있었고 문을 나서는 걸음은 무섭도록 단단했다. 정혜욱은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외투깃을 움켜쥐고 있었다. 작은 진동이라도 감지되는 듯 손끝이 굳어 있었고 얼굴선은 긴장으로 더 흐릿하게 드러나 있었다. 성진이 뒤에서 숨을 몰아쉬며 얼른 따라왔다. 회장님, 서윤희 씨와 아이들,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말 안에 모든 감정이 눌러 담겨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는 검은 SUV가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석에 앉아 있던 경호팀장이 문을 열며 고개를 깊게 숙였다. 회장님, 도착까지 약 40분 예상됩니다. 20분 안에 도착해야 한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SUV가 움직이자 해욱은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다. 가로등이 빠르게 지나가고 겨울철 도로에는 희미한 물기가 아른거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딱 하나의 장면만이 반복되고 있었다. 묘지에서 세 자매가 작은 국화를 들고 그를 바라보던 모습. 마치 민호가 아이들 안에서 숨을 쉬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만큼 닮아 있었다. 성진이 좌석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회장님, 차량 위치 갱신됐습니다. 최도현 부사장 쪽 차량 2대가 현재 시흥아이 씨 부근입니다. 윤희 집까지 얼마나 남았지? 15분 정도면 도착할 겁니다. 그놈들보다 우리가 먼저 가야 한다. 성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회장님, 최도현 부사장, 이번엔 정말 끝을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민호가 죽기 직전까지 파고든 사람이었다. 예. 그리고 지금 내 손녀 셋을 위협하는 사람이 됐지. SUV 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안에는 긴장과 분노가 가득했다. 형광등이 드문드문 켜져 있는 고속도로 쉼터 구역이 스쳐 지나가는 동안 해욱은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되뇌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 내가 먼저 찾는다. 엄마, 저기 누가 벨 눌러. 막내 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윤희는 세 자매를 재빨리 뒤쪽 방으로 밀어넣고 현관 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걸었다. 문 너머에서 희미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402호의 조용한 밤은 이상할 정도로 숨막혔다. 작은 난로의 붉은 빛만이 거실을 희미하게 밝혔고 윤희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림자조차 떨리고 있었다. 인터폰 화면은 꺼진 상태였다. 누군가 고의로 전원선이나 단자를 손뗀 흔적이 있었다. 윤희는 순간 손등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문이 다시 두드려졌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큰 힘으로 그리고 일정한 리듬으로. 여기 계신 거 압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문 아래 틈으로 스며들었다. 윤희의 손이 문고리를 꽉 잡았다가 천천히 놓았다. 숨을 죽이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문 안쪽에서 세 자매가 나란히 고개를 내밀었다. 세라의 눈은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둘째 하늘은 엄마의 소매를 잡고 있었다. 첫째 한별은 이를 악물고 침착하려 애쓰고 있었다. 엄마, 경찰 부를까? 안 돼. 지금은 조용히 해야 해. 윤희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아이들을 안방으로 밀었다. 문을 닫은 뒤 그녀는 현관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문 밖의 남자들은 속삭이듯 말하고 있었다. 여기 맞아. 부사장님이 확인하라고 했잖아. 안에서 인기척 있음. 빨리 끝내자. 윤희의 무릎이 순간 휘청였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 뒤에서 지켜야 했다. 남자들 중 하나가 문고리를 잡고 흔들었다.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갈랐다. 윤희는 벽장 속에서 오래된 금속봉 하나를 꺼냈다. 손이 떨려 금속이 딸깍거리며 흔들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단단히 잡았다. 홀로 남은 여성의 눈빛은 두려움보다 결의가 더 짙었다. 문 아래 틈에서 남자의 발끝이 비쳤다. 문 따. 낮고 차가운 명령이 들렸다. 윤희는 순간 뒤쪽 방 문을 확인했다. 세 자매는 서로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막내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윤희는 문으로 돌아와 몸을 곧게 세웠다. 들어오면 내가 막아야 한다. 속삭이듯 말했지만 스스로에게 던진 명령이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갑자기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들이 놀라 뒤돌아보는 순간 402호 문 너머에서 윤희의 심장도 뛰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멈춰. 정혜욱이었다. 복도 안이 순식간에 뒤엉켰다. 누구야? 남자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어둑한 복도 끝에서 정혜욱과 경호원 둘이 달려오고 있었다. 경호원들은 이미 몸을 낮추고 돌진하는 자세였다. 402호 복도는 좁았고 오래되어 벽면 곳곳에 균열이 있었다. 형광등은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어둠과 빛이 빠르게 바뀌었다. 이 빛의 깜빡임이 긴급한 순간을 더 긴장스럽게 만들었다. 선두에 있던 남자 하나가 허리에 찬 둔기를 꺼내려 했지만 경호원은 그보다 한 발 빨랐다. 강하게 팔을 비틀어 버렸고 남자의 몸이 벽으로 부딪혔다. 크! 짧은 신음이 복도에 퍼졌다. 나머지 두 명은 황급히 다른 방향으로 달아났다. 하지만 복도는 양쪽 모두 좁고 막혀 있었고 두 번째 경호원이 몸을 옆으로 틀며 그들을 동시에 몰아붙였다. 정혜욱은 숨을 몰아쉬며 윤희에게 눈을 돌렸다. 윤희는 현관 앞에서 금속봉을 쥔 채 굳어 있었다. 손등이 창백했고 눈에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번져 있었다. 괜찮나? 해욱이 말하자 윤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숨만 크게 들이켰다. 한별 하늘세라의 모습이 스쳐 지나가며 그의 마음이 복잡하게 뒤운동했다. 복도 바닥에 쓰러진 남자가 몸부림치자 경호원이 차갑게 경고했다. 움직이지 마시죠. 남자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말했다. 늦었어, 부사장님이 이미.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경호원이 그의 팔을 더욱 고정시키며 단호히 제압했다. 해욱은 그 말을 듣고 얼굴빛이 굳어졌다. 성진. 예, 회장님. 최도연의 위치를 즉시 파악해라. 예. 윤희는 점점 무너지는 듯 보였다. 그녀는 벽에 기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사람들 계속 찾아와요. 5년 동안. 알고 있다. 그래서 제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다. 해욱은 윤희의 떨리는 손에서 금속봉을 천천히 내려놓게 도왔다. 문이 열리자 세 자매가 쏟아져 나왔다. 엄마. 작은 팔들이 윤희에게 매달렸다. 윤희는 아이들을 꽉 끌어안으며 겨우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정혜욱은 세 자매를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얼굴에 묻은 공포, 눈가에 맺힌 눈물, 그리고 자신을 올려다보는 작은 눈동자들. 그곳에는 민호의 흔적이 너무나도 선명했다. 회장님, 최도연 부사장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성진이 조용히 보고했다. 해욱은 윤희와 아이들을 차에 태운 뒤 문가에 서 있었다.
경호원들은 아파트 주변을 점검하며 출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도시 외곽의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가로등의 노란빛 아래 윤희는 세 자매를 보호하듯 감싸 안고 있었다. 세라가 작게 울음을 삼키자 윤희는 머리를 쓰다듬었다. 성진이 다시 말했다. 회장님, 아까 그 남자들이 말한 걸로 보아 최도연 부사장도 가까운 곳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 아마 서윤희 씨와 아이들을 직접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 있다. 해욱은 천천히 윤희 쪽으로 걸어갔다. 윤희는 그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 오셨어요? 지켜야 해서 왔다. 윤희는 시선을 떨구었다. 마음 한쪽에서는 그 말이 믿기지 않는 듯 했다. 5년 동안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이제는 믿어야 한다. 이 아이들, 내 손녀들이다. 그리고 너는 내 며느리다. 윤희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숨이 목구멍에서 몇 번 끊겼다. 아이 3명이 윤희의 허리를 꼭 붙잡고 있었다. 해욱은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최도연, 그놈이 민호를 죽게 만들었다. 윤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녀는 작게 숨을 들이켰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이제는 도망칠 필요 없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나선다. 민호가 남긴 자료도 있다.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 버틴 시간도 증거가 된다. 윤희는 울음을 참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세 자매 중 첫째 한별이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정혜욱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세 아이는 모르고 있었다. 그들이 보고 있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윤희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낮게 말했다. 이분이 너희 아빠의 아버지야. 세 자매는 동시에 해욱을 바라보았다. 해욱은 아이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작은 눈동자들 속에서 그는 민호의 눈을 보았다. 우리 집으로 가자. 해욱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이제부터 내가 지킨다. 윤희는 오래 숨겨왔던 감정을 삼키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아파트 건물 위쪽 어둠 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였다. 성진이 날카롭게 외쳤다. 회장님, 위쪽에 사람 움직임 확인. 경호원 둘이 곧바로 위층으로 달려갔다. 해욱은 윤희와 세자매 쪽으로 한 번 더 몸을 돌려 그녀들을 감쌌다.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많은 위험이 찾아올 것이 분명했다. 정혜욱은 마음 깊은 곳에서 느꼈다. 이제부터 전쟁이다. 회장님, 이건 숨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정혜욱은 그의 손에서 서류를 받아들며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조용한 회장실 안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났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해성건설 본사 28층, 회장실 창가를 스치는 바람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해욱은 방금까지 윤희와 세 자매를 안전한 별실로 이동시키고 돌아온 길이었다. 책상 위에는 새로 확보한 자료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다. 병원 기록, 내부 회계 파일, 민호가 남긴 메모들, 그리고 성진이 추가로 확보한 출입 기록. 모두가 5년 전 그 사고가 단순 사고가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었다. 성진이 말했다. 회장님, 최도연 부사장이 병원 쪽에 접촉했던 기록입니다. 사고 전후로 여러 번 들어갔습니다. 증거는 확실하게 남은 거지? 예. 관련 인물들이 이미 기록을 폐기하려 했지만 서류 일부를 확보했습니다. 해욱은 깊은 숨을 뱉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래.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군. 그는 민호 곁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말, 자금 흐름을 조사하던 메모 조각들,
그리고 오늘 윤희와 세자매가 겪은 위협을 떠올렸다. 성진아. 예, 회장님. 윤희의 진술도 필요하다. 오늘의 일이 그 증거를 뒷받침해 줄 거다. 예. 그리고 새 아이들. 저 아이들과 윤희는 더 이상 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미 별실 근처를 경호팀에서 전담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해욱은 책상 한쪽에 놓여 있는 민호의 사진을 바라봤다. 그 사진 속 미소가 오늘따라 유독 아프게 다가왔다. 민호야, 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한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쪽에서 움직였다고? 최도연은 두 손으로 사무실 책상 위를 꽉 잡았다. 그의 손등 위로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숨소리는 거칠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늦은 밤 도연의 비밀 사무실은 유일하게 불이 켜져 있는 층이었다. 모니터에는 각종 정보들이 떠 있었고 최근 출입 기록에 성진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도연의 비서 박준혁이 조심스레 말했다. 부사장님, 정혜욱 회장님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방금 경기도에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도연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그럼 서윤희 씨. 예. 회장님과 접촉했습니다. 도연의 손이 천천히 책상을 탁 치며 내려앉았다. 박준혁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부사장님, 이제는 위험합니다. 서윤희 씨가 살아있다면 당시 병원 사건도 다시 조사될 겁니다. 도연은 말을 자르듯 대답했다. 그래서 지금 나서는 거다. 그는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USB에는 의료진 뇌물 지급 내역, 회계 조작 흔적, 그리고 민호 사고 당시 CCTV 조작 기록이 담겨 있었다. 그는 USB를 흔들며 말했다. 이게 회장님 손에 넘어가기 전에 정리해야 한다. 정리라면?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뿐이지. 박준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도연의 눈빛에서는 단 한 방울의 흔들림도 느껴지지 않았다. 도연은 코트를 집어들며 말했다. 박준혁 씨. 예, 부사장님. 우리도 움직인다. 그의 걸음은 빠르고 또한 단호했다. 누군가를 끝내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의 발걸음이었다. 아이들은 이제 괜찮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희는 그 말만 듣고도 무릎이 풀릴 것처럼 숨을 내쉴 뻔했다. 세자매는 침대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물을 마시며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회장 전용 별실은 병원과 다름없는 시설을 갖춘 고급 공간이었다. 벽지 하나, 소파 하나까지 모두 부드럽고 따뜻한 톤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세자매는 아직 잠들지 못하고 윤희의 품에 안겨 있었다. 의사가 나가자 해욱이 조용히 들어왔다. 아이들이 그를 보자 다시 한번 조용해졌고 윤희는 긴장한 듯 몸을 움찔했다. 윤희야. 그는 부드럽게 말을 꺼냈다. 오늘 일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윤희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다. 제가 회장님을 믿어도 되는 건가요? 그래야 한다. 저는 5년 동안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요. 이제는 나를 믿어라. 윤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라가 엄마 품에서 졸음을 참으며 작은 눈을 비비고 있었다. 하늘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을 꼭 쥐고 있었고 한별은 주변을 살피며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해욱은 아이들 곁에 천천히 앉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물었다. 너희 이름 한 번만 더 말해줄래? 세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다 차례대로 말했다. 저는 한별이에요. 저는 하늘이에요. 세라예요.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해욱은 새 아이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왔다. 윤희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할아버지가 있는 줄도 이제는 알면 된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다. 성진이 얼굴을 굳힌 채 들어왔다. 회장님, 최도연 부사장이 움직였습니다. 둘은 동시에 그의 말을 바라보았다. 어디로? 정확한 곳은 모르지만 서윤희 씨 주변을 조사했던 인물들과 접촉했습니다. 윤희의 손이 떨렸다. 해욱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계속 도망칠 것인지 아니면 나와 함께 이 일을 끝낼 것인지. 윤희는 천천히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세자매는 엄마를 향해 고개를 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윤희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끝내겠습니다. 해욱의 눈빛이 단단히 굳어졌다. 좋다. 밤 1시를 넘긴 시각. 해성건설 본사 28층. 회장실에는 해욱성 진윤이가 모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도연과 관련된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고 각종 파일이 모니터에 떠 있었다. 윤희는 손을 모으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제가 아는 건 제가 겪은 겁니다. 해욱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말해보게. 윤희는 5년 전 민호가 죽던 날을 떠올렸다. 그날 민호 씨는 병원에 갔어요. 누군가를 만나러요. 그날따라 이상했어요. 누구를?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저도 계속 쫓겼어요. 성진이 물었다. 누가 쫓았습니까? 병원에서 일하던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최도연 부사장님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그날 제가 병원에서 의식을 잃었을 때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전 그 사람의 얼굴을 봤어요. 해욱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 사람은 윤희는 말끝을 떨며 손을 꽉 쥐었다. 최도연 부사장님이었습니다. 성진이 숨을 들이켰다. 해욱은 서서히 손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윤희는 눈을 감은 채 말을 이었다. 저를 이미 죽은 것처럼 처리하라고 지시했어요. 직접 들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성진은 태블릿을 돌려보며 말했다. 회장님, 추가 자료 확보했습니다. 당시 병원 CCTV 기록이 조작된 흔적입니다. 해욱이 모니터로 시선을 옮겼다. 화면에는 민호 사고 당일 병원 복도의 장면이 보였다. 그리고 그 뒤에 밤늦게 도연이 병원에 들어가는 모습이 흐릿하게 잡혀 있었다. 그 순간 모니터 한쪽에 경고창이 떴다. 외부 접근 시도 감지. 비인가 계정 로그인 시도 최도연. 성진이 얼굴이 굳어졌다. 부사장님이 내부 서버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증거 지우려는 거다. 해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윤희는 떨리는 목으로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끝내야지. 해욱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내일 아침 기자회견이다. 회장님, 부사장님 차량이 방금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정혜욱은 고개를 들며 창가 쪽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자동문이 열리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로비 바닥을 길게 끌고 있었다. 새벽 2시. 해성건설 본사 로비는 평소와 달리 어둡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얼마 전까지 사람들로 북적이던 회장실 주변은 경호원들만이 움직이며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다. 정혜욱은 회장실 문 앞에서 천천히 외투깃을 올렸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려왔다. 최도연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오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매번 보던 온화한 표정이 아니라 날카롭고 차가운 표정이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침착했다.
마치 새벽 공기를 가르는 칼날처럼 얇고 차갑게 느껴졌다. 성진이 서류를 들고 다가와 낮게 말했다. 회장님, 조심하십시오. 해욱은 조용히 손짓해 그를 물렸다. 도연이 다가오며 말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갑자기 본사 전체가 난리더군요. 내가 잘 알겠지. 도연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다.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저를 의심하시는지.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다. 해욱은 의자의 등받이에서 몸을 떼며 그를 바라보았다. 도연은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다. 확인이라면 어떤 확인이죠? 그는 시선을 천천히 회장실 튜브형 조명으로 옮기며 미소를 지었다. 윤희가 살아있다. 해욱이 말했다. 도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곧 그는 침착한 미소를 되찾았다. 그 사람 살아있습니까? 참 다행이군요. 그 말은 너무나 부드러웠다. 그러나 그 속에는 겁을 먹은 짐승처럼 조급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때 성진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서버 자료 삭제 시도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최도연 부사장 계정으로.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실대로 말하지. 해욱이 단단히 말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도연은 더 이상 미소를 유지하지 못했다. 그는 회장실 한가운데에서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제가 한 일은 회사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경호원들이 급하게 뛰어왔다. 회장님, 도연 부사장 차량에서 장비가 발견됐습니다. 사용 목적을 확인 중입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도망칠 곳을 찾는 듯 주변을 훑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해욱은 천천히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도연의 발끝이 흔들렸다. 함정은 이미 던져져 있었다. 이걸 지금 보시죠. 성진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 안에는 병원 관계자 2명의 진술이 녹음된 파일이 떠 있었다. 정혜욱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태블릿 스피커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네. 사고 당일 밤 최도연 부사장님이 오셨습니다. 목소리가 뚝뚝 끊어져 있었지만 확실히 남자의 목소리였다. 성진이 설명했다. 서대문 어병원 담당자입니다. 당시 병원 CCTV 조작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더 있나? 예. 민호 씨가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도 최도연 부사장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해욱은 숨을 들이마셨다. 태블릿 화면은 다음 파일로 넘어갔다. 서윤희 씨 상태가 심각했지만 그날 어떤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시신으로 처리하라고. 윤희는 옆에서 의자를 꽉 잡았다. 손끝이 파랗게 질렸다. 그 말은 대체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사실이었다. 다음으로 성진이 회계 자료를 펼쳤다. 이건 회장님이 보셔야 합니다. 성진은 화면을 넘기며 도연의 차명 계좌 내역을 보여주었다. 거액의 자금 이동 내역, 누락된 회계 자료, 지속된 내부 횡령, 민호 씨가 마지막으로 조사하던 부분입니다. 해욱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진이 숨을 골라 말을 꺼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화면에는 병원 복도 CCTV가 떠 있었다. 흐릿한 야간 모드 화면. 그러나 도연의 얼굴은 충분히 식별 가능했다. 윤희는 영상을 보며 숨을 들이켰다. 그날 그녀가 본 얼굴. 그 얼굴이 화면 속에서 똑같이 움직이고 있었다. 도연은 영상 속에서 병실 쪽 문을 밀어 열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 주변을 확인한 뒤 안으로 들어갔다. 분명한 장면이었다.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때 제가 있었어요. 해욱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증거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성진이 말하자 해욱도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도연이 쓰던 USB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충분해진다. 윤희는 그 말에 숨을 삼켰다. 회장님 정말 괜찮겠습니까? 이제야 민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생겼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리고 해욱의 눈빛은 처음으로 흔들림이 없었다. 새벽빛이 조금씩 도시 위로 번지기 시작할 무렵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울렸다. 경호원들이 일제히 움직였고 성진이 달려와 말했다. 회장님, 최도연 부사장이 도주했습니다. 윤희는 숨을 삼키며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세자매는 깜짝 놀라 엄마의 옷을 붙잡았다. 해성건설 지하 3층 주차장은 넓었지만 이 새벽엔 경호팀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차량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어두운 바닥 위에 타이어 자국이 깊게 남아 있었다. 성진은 뛰어오며 말했다. 회장님, C구역에서 검은 SUV가 급하게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번호판은 바꿔치기 된 상태였습니다. 해욱은 강하게 외투깃을 잡았다. 어디로 갔지? 현재 추적 중입니다. 윤희는 아이들 사이에 두 손을 넣어 감싸 안았다. 세자매는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눈을 비비고 있었지만 엄마의 표정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해욱이 조용히 말했다. 성진아, 차량 추적만 하지 말고 최도연 부사장이 숨을 만한 장소도 찾아봐라. 예. 성진은 곧바로 팀장에게 지시했다. 최도연이 관리하던 외곽 창고 전부 확인해. 그리고 부사장이 자주 들르던 건설 현장도 전부 수색해. 경호원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지하 공간은 점점 소란스러워졌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윤희는 아이들을 품에 더 꽉 안았다. 그 순간 주차장 입구에서 경호 차량 하나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운전석에서 팀장이 급하게 뛰어내려 외쳤다. 회장님, 최도연 부사장, 회장님 자택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해욱의 표정이 굳었다. 그곳은 오래된 저택이자 지금은 여러 관리인들이 살고 있으며 민호의 사진과 기록 등이 보관된 곳이었다. 그놈. 해욱은 이를 꽉 악물었다. 우리가 먼저 도착할 수 있게 움직여라. 성진은 곧바로 지시하며 말했다. 회장님, 이쪽 차량으로. 경로 우선 조절했습니다. 아이들이 두려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자 해욱은 조용히 윤희에게 말했다. 걱정 마라. 오늘 끝낸다. 윤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 자매를 끌어안고 차량에 탔다. 경호원들이 양옆에서 따라붙었다. 정혜욱은 SUV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다. 절대 놓치지 마라. 정혜욱의 SUV가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하필 그 순간 부서질 듯한 충돌음이 저택 안쪽에서 크게 울렸다. 해욱은 말을 잃고 현관으로 뛰어갔다. 성진과 경호원들이 뒤따라 달렸다. 저택 안의 불은 대부분 꺼져 있었고 겨우 몇 개의 복도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저택 내부는 오래된 나무 바닥이 울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벽에는 해욱 가족의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 여러 곳에 누군가 급히 지나간 흔적이 남아 있었다.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경호원이 외쳤다. 정혜욱은 손잡이를 붙잡고 계단을 빠르게 올라갔다. 숨이 거칠게 들고 났지만 멈추지 않았다. 2층 복도 끝 문이 반쯤 열린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성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그 안에서 최도연이 민호의 유품들을 뒤지고 있었다. 사진, 군복, 노트, 문서들.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해옥이 말했다. 그만두지.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이미 광기와 절박함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회장님 여기 있었군요.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정리하러 왔습니다. 도연은 종이 한 장을 손에 들고 있었다. 민호가 적어놓은 메모였다. 부사장, 병원행, 자금, 위험. 해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걸 없애려고 왔나? 도연이 비웃듯 말했다. 회장님은 아무것도 모르셨군요. 이 회사가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 해옥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성진과 경호원들이 뒤에서 대비했다. 도연은 갑자기 주변 서랍을 잡아 휘둘렀다. 경호원 한 명이 피하느라 뒤로 물러났다. 그 틈을 타 도연이 도망가려 했지만 성진이 그의 팔을 잡고 강하게 밀쳐 벽에 고정시켰다. 도연은 발버둥치며 외쳤다. 내가 아니었다면 정민호도 당신도 다 끝났을 거다. 해옥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끝내려고 했던 거지. 성진이 더욱 강하게 팔을 비틀었다. 도연이 신음을 내뱉었다. 해옥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말했다. 내일 아침 모든 걸 세상에 밝힐 것이다.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감히 나를? 그래, 너를. 경호원 둘이 도연을 바닥으로 제압했다. 심장이 뛰는 소리만 남은 새벽이었다. 해옥은 방 한가운데 떨어진 민호의 사진을 조심스레 주었다. 사진 속 민호는 웃고 있었다. 오래전 이 집에서 찍은 사진. 그 웃음이 새벽 공기 속에서 더 선명하게 보였다. 멀리서 윤희와 세 자매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심전도 떨어집니다. 준비하세요. 의사들의 목소리가 급박하게 오가던 순간 스트레처 위에 눕혀진 정혜욱의 몸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스크 너머로 흐르는 숨은 불규칙했고 그의 손등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응급실 복도는 아침 햇빛과 전혀 다른 세계처럼 어둡고 차갑게 느껴졌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뒤엉키며 움직이고 푸른 수술복 사이로 긴장한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스트레처가 밀려 들어가는 소리가 복도를 강하게 울렸다. 윤희는 세 자매를 한 대 끌어안은 채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아이들의 체온이 전해졌지만 윤희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엄마 할아버지 죽는 거 아니지? 세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윤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소리가 나올 만큼의 숨이 남아있지 않았다. 의사들이 해옥을 치료실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았다. 이중문이 닫히며 들린 찰컥 소리는 아이들 마음까지 완전히 고립시키는 듯했다. 한별은 문 앞에 서서 작은 손으로 문유리를 꽉 잡았다. 할아버지 아프지 마. 하늘은 엄마 옆에서 움츠려 있었다. 숨을 길게 들이마시지도 길게 내쉬지도 못하는 모습이었다. 윤희는 아이들을 감싸며 속삭였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본인조차 확신이 없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성진이 뛰어왔다. 서윤희 씨. 윤희는 아이들을 안은 상태로 그를 바라봤다. 성진의 얼굴은 밤새 한 차례도 잠들지 못한 사람처럼 지쳐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회장님 수술 준비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윤희는 숨을 삼켰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성진은 입술을 꽉 물었다. 기자회견장에서 받은 충격도 있지만 회장님께서는 이미 며칠 전부터 통증을 참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놀란 눈으로 성진을 바라보았다. 한별은 울음을 삼키며 물었다. 할아버지 많이 아파? 성진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윤희는 아이들을 가슴에 더 눌러 안았다. 연약한 세 자매의 몸이 떨렸다. 그 떨림이 그대로 윤희의 마음까지 흔들었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수술중 등이 켜지며
이제 시작이라는 듯 강하게 빛났다. 정혜욱 회장님이 쓰러지셨다고? 최도연은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기가 막히다는 듯 비웃었다. 그는 경찰서 조사실 안에서 아직도 자신이 우위라고 느끼는 듯했다. 조사실은 작은 LED 조명 아래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경찰 2명이 양쪽을 지키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도연이 숨기려 했던 USB와 회계자료 사본이 나와 있었다. 형사가 말했다. 최도연 씨,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병원 기록 조작, 회계 조작, 자금 횡령, 그리고 정민호 씨 사고 관련 혐의까지. 도연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증거라, 그건 당신들이 보는 방식일 뿐이지. 형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최도연 씨가 기자회견장까지 찾아가 회장님께 위해를 가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것도 당신들이 해석하기 나름이지. 형사는 더 이상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도연 씨는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됩니다. 도연은 비웃으며 말했다. 날 잡는다고 끝날 것 같나? 최도연 씨, 형사가 차갑게 말했다. 이제 끝입니다. 도연은 테이블 위로 몸을 숙이며 속삭이듯 말했다. 회장님이 쓰러졌다고 했지? 그럼 이제 정말로 끝은 나보다 그쪽이 먼저겠군. 형사는 단단한 눈빛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회장님은 당신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닙니다. 그래. 회장님은 마지막까지 당신 같은 사람을 멈추려고 했던 겁니다. 도연은 잠시 표정을 잃었다. 그 말이 예기치 않게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젓고 말했다. 그래봤자 소용없어. 그 사람 오래 못 버틸 거다. 그 목소리 안에는 두려움과 미련 그리고 억울함조차 섞인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반성이나 후회가 아니었다. 형사는 문을 열며 경찰에게 지시했다. 연행하시죠. 경찰 2명이 도연을 끌고 나갔다. 도연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되뇌었다. 정혜욱 결국은 나와 똑같아져. 그러나 그 말은 이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수술은 이미 1시간을 넘겼지만 수술실 문은 열릴 기미가 없었다. 수술 중 등만 붉게 빛나고 있었다. 윤희는 세 자매를 품에 안고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무너질 듯 흔들리고 있었다. 눈을 감을 수도 뜰 수도 없는 시간이 계속 이어졌다. 한별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할아버지 언제 나와? 윤희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곧 나오실 거야. 하지만 그 말조차 흔들렸다. 하늘은 양손을 모아 기도하듯 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 보고 또 웃어주세요. 세라의 울음은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작은 떨림으로만 이어졌다. 성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서윤희 씨, 회장님은 강한 분입니다. 반드시 이겨내실 겁니다. 그 말에도 윤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제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어요. 회장님이 아픈 걸 숨기고 계셨던 걸. 성진은 단단히 말했다. 회장님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경호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그러셨어요? 성진은 잠시 숨을 삼키고 말했다. 민호 씨에게 약속하셨다고 했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들었다. 약속? 윤희와 아이들 지켜달라. 그 약속입니다. 윤희의 입술이 크게 떨렸다. 눈물이 고였지만 아이들 앞에서 흘릴 수가 없었다. 그때 수술실 내부에서 금속음이 크게 울렸다. 의사들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아이들이 깜짝 놀라 윤희를 붙잡았다. 엄마 할아버지. 윤희는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눈을 감았다.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마음은 말과 달리 너무나 떨렸다.
그 순간 수술실 문 위 작은 창문에 의사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성진은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췄다.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수술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의사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윤희와 세 자매는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무겁게 말했다. 수술은 일단 마쳤습니다. 윤희의 무릎이 순간 풀릴 뻔했다. 그러나 의사는 곧 이어 말했다. 하지만 회장님 상태가 워낙 좋지 않습니다. 심장 기능이 평소보다 크게 떨어져 있고 앞으로의 경과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세자매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어른들만 알 수 있는 말이었다. 윤희는 간신히 물었다. 지금 회장님은 의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했습니다. 윤희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세라가 울먹였다. 할아버지 일어날 수 있어? 의사는 잠시 고민하다 조심스럽게 답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늘은 엄마의 옷자락을 꽉 잡았다. 그러면 다시 우리랑 얘기할 수 있어? 윤희는 아이의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응, 그렇게 되게 할 거야. 성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서윤희 씨, 회장님 가장 먼저 찾으신 분이 윤희 씨와 아이들이었습니다. 윤희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은 너무 깊게 가슴을 때렸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보호자분들은 잠시만요. 회장님을 중환자실로 옮기는 중입니다. 중환자실로 이동하면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윤희는 눈가를 뜨겁게 적시며 아이들을 꽉 끌어안았다. 할아버지 살 거야. 한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희는 아이들을 안은 채 천천히 자리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래, 살아나실 거야. 우리 모두가 기다리니까. 복도 끝 해욱이 중환자실로 실려가는 모습을 윤희와 세 자매는 끝까지 바라보았다. 오늘 모든 것의 균형이 천천히 바뀌기 시작하고 있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기계음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정혜욱의 손등에는 붉은 라인이 여러 줄로 이어져 있었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흐릿한 숨이 규칙적으로 들렸다. 윤희와 세 자매는 조심스럽게 침대 가까이 다가갔다. 아침 햇빛이 병원창 너머로 희미하게 비치며 해욱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전날 밤에 절박했던 표정을 떠올리면 기적처럼 고요하고 평온해 보였다. 세라가 가장 먼저 손을 뻗었다. 할아버지, 우리 왔어. 작은 손끝이 그의 손등에 닿자 해욱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한별이 숨을 삼키며 말했다. 방금 움직였어. 하늘도 작은 손을 올려 그의 손을 덮었다. 할아버지 일어나줘. 윤희는 아이들 뒤에서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눈을 감으면 그가 무너져 내리던 순간이 떠올라.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 이 장면 앞에서 그녀는 오래 참아온 감정을 삼키며 천천히 침대 난간을 잡았다. 회장님, 윤희가 낮게 부르자 해욱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떨렸다. 아이들이 동시에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천천히, 아주 느리게 해욱의 눈이 떠졌다. 그는 희미한 눈동자로 천장을 한번 바라보고 고개를 아주 조금 돌려 아이들과 윤희를 바라보았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한별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왔어. 깨어나줘서 고마워. 윤희는 아이들 손등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해욱이 아주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반응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회복 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지금부터는 회복 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회장님은 좋아지실 겁니다. 윤희는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오늘만큼은 어제와 달리 희망이 보였다. 이 가족의 숨은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며칠 뒤 정혜욱은 휠체어에 앉아 병원 정원을 천천히 지나고 있었다. 아직 걸을 순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훨씬 명료해져 있었다. 햇빛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정원에서 세 자매는 그를 둘러싸듯 함께 걷고 있었다. 세라가 말했다. 할아버지, 이 꽃 예쁘지? 작은 손이 노란 펜지꽃을 가리켰다. 해욱은 목에 걸린 산소줄을 살짝 고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예쁘다. 목소리는 아직 약했지만 아이들은 그 목소리만으로도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늘이 휠체어 팔걸이에 팔꿈치를 올리고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 집에 오면 안 돼? 윤희가 조심스럽게 하늘을 만류했다. 하늘아, 할아버지는 아직? 하지만 해욱이 말했다. 가도 되지. 윤희는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회장님, 아직 회복이. 윤희야.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도망치지 않아도 되네. 윤희는 눈을 깜빡이며 숨을 삼켰다. 한별은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는 이제 우리랑 같이 있는 거야? 해욱은 새 아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부터는 너희랑 함께 있지. 윤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묶여있던 답답함이 풀리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해욱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고개 들게. 내가 고맙지. 그리고 아이들이 그 둘을 번갈아 바라보던 순간 해욱은 윤희를 바라보며 아주 가늘게 말했다. 이제 집에 가자. 그 말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다. 해욱이 퇴원하는 날 윤희와 세 자매는 정혜욱의 저택 현관에서 서 있었다. 이 집은 언젠가 공포와 위험이 가득한 장소였지만 오늘은 희미하게 환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햇빛이 동시에 들어왔다. 성진이 휴대기기를 확인하며 말했다. 회장님, 의료기기 세팅 모두 끝났습니다. 침실은 1층으로 옮겨놨고 간병인도 대기 중입니다. 해욱은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했다, 성진아. 회장님, 정말 건강만 회복하시면 됩니다. 세 자매는 저택 안을 둘러보며 눈을 반짝였다. 와, 엄청 커. 여기 진짜 우리 집이야? 엄마, 여기서 살아? 윤희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자주 오게 될 거야. 세라가 휠체어 옆에 딱 붙어 말했다. 할아버지 옆에 우리 다 있어줄 거야. 하늘도 작은 손으로 그의 팔걸이를 잡았다. 우리가 도와줄 게 많아. 한별은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혼자 두면 안 되잖아. 해욱의 시선이 아이들을 천천히 훑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표정에는 부드러운 감정이 스쳤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민호 씨도 이런 모습 원했을 거예요. 해욱은 오래 묵혀둔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민호가 보고 있을 거다. 그 말은 아주 낮았지만 이 집 전체를 가득 채우는 울림처럼 들렸다. 그 순간 저택 안의 조명이 밝아지며 새로운 가족의 자리처럼 다가왔다. 저녁 햇빛이 저택 정원에 길게 내려앉았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정원의 쉼터를 올려다보는 조용한 소리가 퍼져 있었다. 정혜욱은 담요를 다리 위에 두르고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윤희와 세 자매는 그의 옆에서 따뜻한 차를 들고 함께 앉아 있었다.
해욱은 고요하게 정원을 바라보았다. 저녁 햇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들어오며 황금빛 줄기를 만들어냈다. 한별이 물었다. 할아버지, 이제 아픈 거 없어? 해욱은 미소를 지었다. 조금은 여전히 아프지. 세라가 걱정스레 말했다. 그럼 약 더 먹어야 돼. 하늘이 덧붙였다. 우리 세 명이 지켜줄게. 윤희는 천천히 해욱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 쌓였던 고통과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오늘 그 표정에는 이전엔 없었던 따뜻한 여유가 있었다. 회장님, 윤희가 조용히 말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해욱은 천천히 눈을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고맙다는 말 내가 해야지. 윤희는 시선을 내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세 자매는 서로 기대며 정원의 바람을 느끼고 있었다. 그때 정원 한쪽에 설치된 작은 조명들이 자동으로 켜졌다. 바닥을 따라 은은한 빛이 퍼져나갔다. 해욱이 천천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너희 네 명이 내 삶의 이유다. 한별, 하늘, 세라가 동시에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우두머리야? 가족이야? 우리 할아버지야? 해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우리는 가족이다. 윤희는 그 말을 들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래전 잃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시 손에 들어온 것처럼 느껴졌다. 저녁빛 속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리고 그 옆에서 정혜욱의 그림자도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들과 함께 이어지고 있었다. 오늘의 끝은 내일의 시작이었다. 이번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나요? 이 사연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어떠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행복을 담아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